야, 이 도둑년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부산국제시장 골목길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밤 5천만 원짜리 시계와 1억이 넘는 부의금을 들고 사라진 여자,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도둑으로 낙인 찍혀 쫓겨난 여자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시장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날의 진실을 아직 모릅니다. 며느리가 왜 그날 밤 사라져야 했는지, 정말 그녀가 돈을 훔친 것인지, 과연 1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른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고 우산을 든 손님들이 분주하게 골목을 오갔습니다. 한태진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75의 나이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검은색 바람막이 안주머니에 넣은 손은 단정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는 이 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시장은 그저 장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고 삶의 냄새가 있는 곳이었죠. 태진이 작은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한쪽 구석 비를 맞으며 쪼그려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깨진 나무젓가락, 구겨진 휴지까지. 태진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그 윤곽, 그 자세, 쓰레기를 줍는 그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태진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옷은 빛이 발해 원래 색을 알 수 없었고 소매 끝은 해져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 생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가 여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너무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는 발등이 눌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알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김지원.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지원이었습니다. 괜찮아. 지원이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다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오늘은 김밥 살 수 있어. 엄마 힘들지 않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밥 한 줄을 사기 위해 비를 맞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지원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빗물 웅덩이에 떨어진 깡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처럼 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15년 4월의 그날, 장남 민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태진은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지원도 옆에 있었습니다. 새까만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던 새벽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석이 아끼던 명품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스위스 브랜드의 5천만 원짜리 고가 시계였습니다. 민석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평생 모아 산 시계였죠. 게다가 장례식장에 놓여있던 부의금함도 사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넣어준 돈봉투들이 가득 담겨있던 함이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해도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수가 시계하고 부의금함 챙겨서 나갔어요. 제가 봤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지었습니다. 태진은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시계와 조문객들의 정성까지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라진 시계와 부의금함, 그리고 사라진 며느리. 태진은 지원의 이름을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사진도 치웠고 물건도 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무엇인가요? 5천만 원짜리 시계와 1억이 넘는 부의금을 들고 도망쳤다는 여자가 왜 10년이 지나도록 부산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갔다는 여자가 왜 김밥 한 줄 쌀 돈도 없이 비를 맞고 있습니까? 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따라갔습니다. 둘의 뒷모습이 작아졌고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태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는 지원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상처난 손등, 해진 옷소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며느리를 잘못 본 건가? 정말 시계를 들고 도망친 게 맞나?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태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마침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원뿐이었습니다. 10년 전 화사하던 며느리의 모습과 오늘 본 야위고
지친 여자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짜리 시계에 1억이 넘는 부의금이면 10년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의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태진은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우의 말만 믿었다는 것을, 며느리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태진은 거실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민석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작은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민석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뭘 놓친 거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의 유품, 장례를 치르고 정리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상자로 보관해뒀었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드레스룸 한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상자였지만 마음에는 무겁게 눌렸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상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뚜껑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석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명함 몇 장,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태진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석의 필체였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편지였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원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다면 지원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태진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믿어주신다면.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 아버지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던 아들의 목소리. 태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진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정말 시계와 부의금을 들고 도망친 건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이제 알아볼게.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습니다. 진실이 뭔지 끝까지 알아낼 거야. 그날 밤 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습니다. 태진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4월 12일
태진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잠에서 깬 태진은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깨어났죠. 한태진 회장님 댁이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이송되셨는데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태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유족분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태진은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장남 민석, 41살, 회사 영업이사였고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경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즉사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했어요. 태진은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천을 걷어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민석아.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원이었어요. 지원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천을 붙잡고 온몸을 떨었어요. 비명을 삼킨 듯한 흐느낌이 영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 씨, 민석 씨. 지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태진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의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32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 두 아이의 엄마.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민석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태진은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우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지원은 검은 상복을 입고 태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조문객이 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의금이 쏟아졌어요. 흰 봉투들이 부의금함에 가득 쌓였습니다. 민석의 인맥이 넓었던 만큼 조문객도 많았고 부의도 많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발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잠시 빈소를 비우고 화장실로 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빴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형 시계도 없어졌어요. 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봤어요. 새벽에 형수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요. 이상해서 빈소에 가봤더니 형 시계가 없어졌어요. 부의금함도 열려 있었고요. 태진은 빈소로 달려갔습니다. 민석의 영정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계가 사라져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
민석이 평생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부의금함도 열려 있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원이 전화 안 받나?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요. 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의 장례식 도중에 시계와 부의금을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짐도 없어졌어요. 옷이랑 화장품이랑 다 챙겨간 것 같아요. 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의 배신까지 견딜 수 없는 무게였어요. 발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상주석에는 며느리가 없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대? 장례식 도중에 어디를 간 거야? 이상하네, 정말.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며느리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태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할까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 망신이다. 신고하지 마라. 하지만 부의금만 해도 1억이 넘는데 그 돈은 없는 걸로 쳐라. 대신 지원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호적에서 팔아.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혼자 서재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민석을 봤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이 손을 뻗으면 사라졌습니다. 민석아, 잠에서 깨면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남편이 죽었는데 시계와 부의금을 들고 도망칠 수 있을까? 두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원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지원의 친정 어머니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 있었던 거 아니야? 돈 들고 도망쳤다며? 불쌍한 회장님, 아들도 잃고 며느리한테 배신까지 당하고. 태진은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기력도 없었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지원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며느리 사진을 모두 치웠습니다. 옷과 물건들도 버렸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치웠습니다. 5살 민준이와 3살 서연이 귀여운 손주들이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조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른다. 그 애들 엄마가 알아서 키우겠지. 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민석 생각이 나고 지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잃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그래도 웃으시곤 했는데. 하지만 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민우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큰 집엔 태진 혼자 남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서재에 앉아 민석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석아, 내 아내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아냐? 아빠는 모르겠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진은 지원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에서 깨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많은 돈으로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 태진은 75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태진은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여자, 김밥 한 줄 쌀 돈도 없는 여자, 야위고 지친 얼굴의 여자. 그 여자가 10년 전 5천만 원짜리 시계와 1억이 넘는 부의금을 들고 도망쳤다는 며느리 지원이었습니다. 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이야기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습니다. 태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형수가 시계하고 부의금함 챙겨서 나갔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민우가 직접 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건가요?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의심이었습니다. 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 15일 장례식 새벽 무슨 일이 있었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민우는 정말 지원이 나가는 걸 봤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시계와 부의금은 정말 지원이 가져갔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뒀던 의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습니다. 진실이 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에게 그 10년은 어제 같았습니다. 민석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커피 한 잔.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습니다. 씹어 삼키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고 태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차들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웃음도 잃었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매출, 이익, 신규 사업 계획. 숫자들이 쏟아졌지만 태진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이 물었습니다. 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네들이 알아서 해.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을 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진은 사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준 음식이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태진은 서랍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듯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들어오지 마. 태진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태진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석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아들. 민석아.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널 못 지켰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다 남긴 것이었습니다. 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민서가, 내 아내 말이야. 혼잣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아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에 1억이 넘는 부의금을 들고 도망쳤잖아. 그 돈이면 10년을 잘 살았겠지?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빠는 처음부터 알았어. 그 여자 믿을 수 없다고.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병이 비었습니다. 새 병을 땄습니다. 손주들은 뭐하고 있을까? 민준이랑 서연이. 벌써 15, 13살이 됐겠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서가. 아빠가 내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태진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민석을 봤습니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태진은 민석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었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가 아빠 왔다. 묘비를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관심이 줄어든 만큼 성과도 떨어졌습니다. 내 동생 민우가 이사로 승진했어. 잘하고 있더라. 이것도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는 일을 하긴 했지만 민성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까요?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봅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 조카들, 사촌들. 형님 오셨어요.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냥 형님 얼굴 보러 왔죠. 요즘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끔은 같이 식사라도 해야죠. 태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멀쩡하다. 술을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 사람들도 걱정하더라고요. 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가보지 그래. 볼일 다 봤으면.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태진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을 걷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15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진, 아내, 민석, 민우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태진은 아내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 중이었거든요. 민석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태진과 민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민우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의 의식이었습니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건, 사고, 정치 뉴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시간은 1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민석이 죽은 그날, 며느리가 도망간 그날, 그날 이후로 태진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 지원에 대한 원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돈을 들고 도망치다니. 두 아이를 두고 도망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늘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지원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민석은 지원을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오래 사귀었습니다. 태진도 처음엔 지원을 좋아했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 여자가 갑자기 도둑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은가? 민우가 봤다고 했지 않은가? 시계와 부의금함이 사라졌지 않은가? 아니야. 분명히 그 여자가 가져갔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민석의 목소리가, 아버지, 지원이를 믿어주세요. 꿈에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석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다면 지원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어주신다면. 태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오해와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찬 어둠. 그 어둠이 거치려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만약 며느리가 무고했다면? 10년 동안 무고한 사람을 원망했다면?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시장에서 며느리를 본 이후 그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지원을 본 이후로 계속 그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야윈 얼굴, 상처난 손, 해진 옷, 그리고 아이와 함께 김밥 한 줄을 사기 위해 쓰레기를 줍던 모습. 새벽 4시였습니다. 태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봐야 했습니다. 시장으로. 지원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진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을 받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지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앞쪽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누군가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0걸음, 5걸음. 태진은 멈춰 섰습니다. 지원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낙엽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계속 쓸었습니다.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봄 날씨였지만 힘든 노동에 땀이 났나 봅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화사하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여자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뭔가 말했나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계속 일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태진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지원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돌아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태진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원이 4층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진은 계단 중간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남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응, 엄마 왔어.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다정했습니다. 점심 먹자. 엄마가 김밥 샀어. 김밥이요? 진짜요? 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히.
태진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밥. 그것도 특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1억이 넘는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여자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지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태진은 다시 따라갔습니다. 지원은 시장 안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분식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태진은 식당 맞은편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지원을 지켜봤습니다. 4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계속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지원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지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카운터에 섰습니다. 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청소, 낮 식당, 밤 편의점.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지원을 봤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을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1시간을 더 지켜봤습니다. 태진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5의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